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욱혜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벌써 한 주가 지났나? 네,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간 김욱혜가 남았죠. 주간 김욱혜 19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국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에 도전한다던 카니에 웨스트, 그 발표를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하는 바람에 이목을 확 끌었었죠. 미국만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3줄짜리 트윗 하나로 말이죠. 그런데 이 발표단 10일 만인 7월 14일에 카니에 웨스트의 미 대선 출마는 공식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카니의 출마를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서명 활동을 했던 어드바이저 스티브 크레이머 씨는 뉴욕 매거진에 카니가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카니의 출마를 지지하고 서명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카니의 출마 표명의 타이밍이 좀 늦었고 연방선거위원회 FEC에서 출마를 신청하기엔 시간이 부족해서 출마를 취소했다 라네요. 카니는 과거에 조울증을 앓았었고 요즘 다시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예전 인터뷰에서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미쳤다고 말했고 병원에 간 적도 있지만 자기는 미치지 않았다 라면서 이 양극성 장애를 부정했었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경험을 하는 줄 알지만 이건 정부가 머릿속에 칩을 넣어서 그런 것이고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못 믿겠다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 출마가 그런 증상 중에 하나라는 의견도 있고요. 지금 카니에 웨스트는 미국 와이오밍에 살고 아내와 아이들은 LA에 살죠. 안 그래도 증상이 다시 도질까봐 아내인 킴 카다시안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얼마 전에 포브스 인터뷰에서 카니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까지 제시하면서 출마의 진정성을 보였었죠. 자신이 대통령에 임명되는 것이 2020년인지 2024년인지 자신은 아직 모르지만 신은 나를 대통령으로 정해두고 있다. 2020년이어도 2024년이어도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부통령 후보도 이미 정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카니가 4년 후에 또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톰 홀랜드의 새로운 영화 언차티드의 촬영이 시작된 모양이에요. 톰 홀랜드는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을 올렸네요. 네이트라고 쓰인 이 이름은 톰 홀랜드가 극 중에서 연기하는 주인공의 이름으로 이게 또 팬들을 흥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이트는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령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팬들은 네이트를 하기에는 톰이 너무 어리고 가벼워 보인다고 캐스팅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톰이 주인공인 네이트의 10대 시절을 연기하고 마크 월버그가 성인 버전을 연기하나 싶었는데 마크는 설리번이라는 네이트의 조력자 역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톰은 불안했던 팬들에게 보란듯이 자기 배역의 이름을 딱 때린 것이죠. 원작 게임 자체는 아주 재밌고 팬들도 많아서요, 잘만 하면 후속편의 후속편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원작 영화는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아서 과연 그 징크스를 톰 홀랜드가 깰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많은 팬들이 데드풀 3편을 기다리고 있죠. 라이언 레이놀즈도 그런 것 같네요. 데드풀의 창시자 롭 라이펠드는 디즈니가 데드풀 3편을 제작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해석될 만한 여지가 있는 말을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롭은 라이언 레이놀즈와도 밀접하게 캐릭터를 연구하면서 일을 해왔다는데요. 모 인터뷰에서 아마 또 다른 데드풀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뭐 난 괜찮습니다. 멋진 경험을 하긴 했으니까요. 라이언 레이놀즈나 조시 브롤린과 했던 일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죠. 영화를 만드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데드풀이라는 표현은 폭스에서 디즈니 마블로 넘어가서 데드풀이 MCU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사용을 한 것 같죠. 예전에 라이언 레이놀즈도 토크쇼에 나가서요, 데드풀이 예전에는 폭스였지만 지금은 디즈니 마블의 손에 넘어갔는데 데드풀이 MCU 안에 있으면 정말 대단할 거예요. 데드풀이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말이죠. 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라고 미묘하게 말한 적이 있었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미키마우스와 이웃지간인 R등급 데드풀이 잘 그려지지 않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니 뎁의 재판 소식인데요, 이번 주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히스토리가 많아서 이 이슈 자체가 진입장벽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캐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서요, 타이트하게 가보겠습니다. 꽉 잡으세요. 일단 7월 10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조니와 앰버 두 사람의 결혼식 청첩장에 오후 7시 리허설 디너, 애프터 댄스 파티와 약과 음악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보도를 더 선지가 때렸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더 선지는 앰버와 이해관계가 같고 조니를 약과 질투 쪽으로 보는 전략을 쓰는 중이죠. 조니는 증인들을 불러서 증언을 받는 전략으로 맞서고 있고요. 이 보도에 대해서 조니는 청첩장에 적힌 말을 기억은 못하지만 파티 때 약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했죠.
그래서 이날 재판에서 약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고 조니가 누워있는 사진이 공개된 거였고요. 이 사진은 2013년 LA 자택에서 앰버에 의해서 촬영이 된 것으로 조니는 이 사진을 두고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잠든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7월 7일의 재판 문건에 따르면 앰버는 출연 영화에서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장면을 찍을 때마다 조니의 질투심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가디언지 기사에도 영화에서 앰버가 옷을 입지 않는 게 불쾌했었다는 말을 조니가 판사에게 했다고 나왔는데요. 앰버의 변호사에 따르면 앰버가 영화에서 옷을 입지 말아야 하는 장면이 있을 때 조니에게 스케줄을 숨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니는 앰버가 레드카펫에서 섹시한 의상을 입는 것도 꺼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조니 측은 질투는 인정. 그런데 단지 앰버의 평판에 신경 쓴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저 예쁜 여자로 보이지 않고 싶다고, 벗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나는 그 조언을 해주고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한 거다 라고 법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앰버는 과거 주연작인 런던필드에서 노출 있는 장면을 쓰지 말라고 제작사에 요구를 했다가 그 영화 프로듀서에게 고소를 당하고 법정 싸움 중에 화해를 했었던 전례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13일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 재판에서 앰버 측은 이런 사진을 공개를 했어요. 지금 쏟아져 있는 게 아이스크림이고요. 레드썬 하신 분은 조니 뎁이죠. 앰버는 이걸 두고 약이다, 조니는 아니다, 17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잠든 거다 라고 맞대응을 했고요. 이날 재판에는 조니 뎁의 비서인 스티븐 두터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요. 조니가 앰버를 도둑고양이, 매응부 등의 나쁜 말로 불렀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고요. 단지 조니가 폰 메시지로 앰버를 두고 재능이 없는 쓰레기 라고 쓴 것은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니가 앰버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본 적이 전혀 없다 라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2014년 보스턴에서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조니가 앰버에게 제임스 프랑코와 하는 게 좋잖아 라고 외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얘긴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증언을 했죠. 그 밖에도 스티브는 두 사람의 관련 보도 이후 자신이 직접 앰버에게 문자를 보낸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요. 내가 조니에게 앰버가 당신이 앰버를 때렸대요 라고 전했을 때 조니는 울고 있었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스티브가 앰버에게 문자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이 싸우던 날 조니가 손가락을 크게 다친 것도 기억하시죠? 조니가 말하길 당시 나는 손가락 수술을 받았고 깁스까지 하고 앰버를 이기는 것은 불가능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또 재판이 열렸죠. 여기에는 앰버의 전 스타일리스트 사만사 맥밀런이 등장을 해서 2015년 12월에 앰버가 토크쇼 출연을 한 날 본인이 앰버와 오후부터 저녁 내내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이 앰버가 조니한테 맞았다던 날 다음 날이었다는 거죠. 사만사는 이날 당시 앰버에게 눈에 보이는 상처는 일절 없었다 라고 법정에서 밝혔고 자신은 조니의 스타일리스트이기도 했는데 앰버가 눈 주위에 시커먼 멍이 있는데도 출연했다고 얘기하고 다녀서 그게 좀 혼란스러웠고 당시 앰버의 눈 주위에는 멍이 없었고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고 아예 성명서를 써서 밝혔습니다. 자, 이제 15일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날은 조니의 손가락 부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조니가 내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해서 빡쳐서 잘났다는 게 앰버의 주장, 앰버가 보드카병을 던져서 다쳤다는 게 조니의 주장이죠. 이걸 두고 조니의 부동산 매니저 뱅킹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가보니까 집이 엉망이었고 지하에 있는 바는 진짜 박살이 나 있었다 라면서 그 현장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조니가 소변으로 앰버의 이름을 쓰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는 흔적을 못 봤고 냄새도 없었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재판이네요. 앰버 허드의 전 비서도 새로운 증언을 하나 합니다. 2012년부터 3년 정도 앰버의 비서를 했다는 케이트 제임스는 자신이 26년 전 브라질에서 몹쓸 짓을 당했다고 말을 했었는데 앰버는 케이트가 당한 일을 마치 자기 일처럼 얘기하고 다녔다고 해요. 앰버는 내가 26년 전 당했던 일을 참고해서 마치 자기가 당한 것처럼 이용했다. 나는 비극으로부터 살아남은 한 명으로서 그렇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건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 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앰버가 호주에 갔을 때 불법으로 애완견을 반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도 증언. 앰버는 정말 질이 멸렬한 사람이고 욕설 문자가 정기적으로 한밤중에 날아왔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엔 16일 목요일 재판이죠. 이날은 조니와 앰버가 살던 아파트 경비원이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름은 스털링 젠킨스였는데 스털링이 말하길 노숙자가 갖고 있던 조니 뎁의 아이폰을 돈을 주고 사왔다네요.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앰버의 30번째 생일, 조니랑 앰버가 대판 붙었는데 빡친 앰버가 조니의 아이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걸 노숙자가 주었는데 아이폰 찾기 기능으로 그 노숙자를 만나서 $425의 현금, 치킨 타코 3개, 감자칩 2봉지, 사과 2개, 물 4병과 바꿨다고 합니다. 아주 디테일한 물물 교환이죠. 이날 또 선지가 앰버의 지원 사격을 하죠. 조니가 앰버와 싸운 날 조니가 매우 화가 나 있고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CCTV를 공개를 했는데요. 여기 조니와 같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 쇼 베팅이라는 사람인데 이날 조니가 매우 동요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날이요, 조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쇼는 앰버가 조니가 자신을 때렸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쳤지만 조니는 앰버로부터 6m 이상 떨어져 있으려고 했었고 그날 아무도 부상을 당하지 않았고 조니만이 상처를 입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재판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아직도 더 나올 게 있었군요. 자, 이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가볼까요? 우리 기분 말고 일론 머스크요. 일론은 5월에 테슬라 주가가 확 오르면서 7억 달러의 보수를 받았었죠. 그리고 2달도 안 돼서 24억 달러를 더 받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원래부터 테슬라에서 월급이나 보너스를 일절 받지 않는 대신에 실적이 좋거나 주가가 오르면 스톡옵션 형태로 받는 실적 연동형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이 방식이 2018년 주주총회에서 정해졌었는데요. 이렇게 보수를 직접 받은 것은 금년 5월이 처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 최근 6개월 동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000억 달러가 넘었고 일론은 5월에만 169만 주분의 스톡옵션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걸 권리행사 가격으로 350.2달러로 자사 주식을 취득해서 당일 주가인 761.19달러로 매각을 하면 6억 9,400만 달러를 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제는 또 새롭게 169만 주의 스톡옵션을 얻을 예정이고 제가 지금 대본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권리행사 가격인 주당 800달러 정도로 주식을 취득해서 주당 1,500달러 전후로 매각을 하면 수십억 달러를 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해진 기준을 모두 달성하면 2030만 주의 스톡옵션을 또 얻습니다. 그걸 다 팔면 500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7월 22일에는 테슬라의 결산 발표가 있는데요. 과연 일론은 얼마를 더 벌게 될까요? 아스가르드의 탕하, 로키, 톰 히들스턴이 여친과 동거를 하고 있다네요. 2016년 테일러 스위프트와 사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면서 만난 조이 애쉬턴과 사귀는 중이죠. 디즈니 플러스의 마블 시리즈 로키의 제작을 위해서 두 사람은 지금 미국 애틀랜타에 머물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종종 둘의 모습이 목격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아미 해머가 아내인 엘리자베스 챔버스와 이혼을 발표했죠. 10년간의 결혼 생활 중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요. 인스타에도 부부 시절 추억의 사진을 올리고 전처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면서 아이들의 부모로서나 소중한 친구로서의 관계를 앞으로도 우선시하겠다는 코멘트를 했네요. 그런데 이 아미 해머라는 배우 말이죠. 좀 좋지 않은 이슈가 있는데 이건 기회가 된다면 특집 김효캐에서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베컴의 장남 브루클린 베컴이 여배우 니콜라 펠치와 약혼을 했습니다. 내년 영국과 미국 플로리다에서 2번의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니콜라 펠치가 누군지 잘 모르신다면 베이츠 모텔의 브래들리 역, 2014년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에서 테사 예고로 나왔다면 아시겠죠. 데이빗 베컴은 드디어 유명세나 돈과는 상관없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다고 하지만 니콜라네 집안이 장난이 아니죠. 억만장자인 넬슨 펠치의 딸이니까요. 니콜라의 엄마인 클라우디아는 아빠 넬슨의 3번째 부인입니다. 아무튼 축하. 소동 한 달이 지난 안자슈 와타베는 여전히 상황이 나쁩니다. 연예계 동료인 히가시노 코지가 7월 12일 한 방송에 나와서 도쿄 쪽 방송 예능계 사정을 생각해보면 아마도 와타베의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안자슈를 통해서 어떻게든 돌아오는 것이 그나마 지름길이다 라고 의견을 밝혔는데 와타베가 또 얼마 전에는 방송사에서 받았던 택시 티켓을 사용하고 택시 기사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서 소속사에 청구를 하는 소위 택시깡 의혹도 보도가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자택에만 머문 지도 슬슬 한 달이 넘어서 와타베로서는 뭔가 하기는 해야겠는데 엄중한 취재망을 뚫고 아내의 친가가 있는 아키타까지 가서 처가 식구들에게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죄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털어놨다죠. 이건 와타베의 부친이 지인에게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와타베의 이슈는 전국적으로 문제기도 하지만 토호쿠 지방인 아키타에서는 워낙에 소문도 삽시간에 퍼져서요. 딸도 이뻐서 그런지 엄마도 이쁘네 라는 말을 곧잘 듣던 사사키 노조미의 모친이 이제는 와타베에 불륜당한 노조미의 엄마야 라는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이런 와타베의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인지 히가시대 마사히로는 완전히 부활에 도달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히가시대의 주연 영화인 컴피던스맨 JP 프린스 편의 공개가 23일로 얼마 남지 않았죠. 7월 11일에는 영화 홍보를 위해서 예능 프로에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오랜만에 만연한 미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인 아내 활동량도 엄청나죠. CF량이 늘었고 후지TV 기묘한 이야기에도 9년 만에 출연하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빙 등 소동 이전보다 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진 모르겠지만 이혼 발표도 딱히 하지 않고 있죠. 남편의 영화라든지 자기 활동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카라타 에리카는 여전히 활동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 언론이 그녀의 친언니에게 근황을 물었습니다. 카라타의 언니는 모두 소속사에 일임을 하고 있어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본가에는 거의 오지 않고 라인으로만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은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너무 분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히가시대의 이런 미소가 카라타와 가족의 분한 마음에 불을 붙이기라도 한 걸까요? 그런가 하면 윌 스미스가 공인한 윌 스미스 아내 제이다 핑켓 스미스의 남친 얘기 기억하시죠? 윌 스미스 아내의 남친은 R&B 가수 어거스트 알시나라는 것도 아실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얼마 전 제이다가 레드 테이블 토크에 출연해서 진상을 밝혔습니다. 일단 제이다는 자신이 어거스트와 사귀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윌 스미스와 별거 기간 동안 그런 거였다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4년 반쯤 전에 어거스트와 우리 부부는 아주 좋은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나는 그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를 좋게 해주고 싶었고, 처음에는 플라토닉했지만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도 생각지 않던 때라 더 딥한 관계가 됐어요. 지금은 표면적으로 헤어진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거스트가 그런 말을 했던 건 우리 부부가 우호적인 상태로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마치 윌 스미스가 공인한 것처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한 가정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말했고, 남편이 인정한 불륜이라는 말에 제이다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관계를 허락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로 돌아가서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로 결심했다는 제이다. 남편과 화해한 뒤로는 어거스트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일로 자신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감정적인 미숙함과 불안함에 맞설 수 있었다며 아주 깊은 힐링이 되었다고 합니다. 헨리 카빌이 SNS에서 자신이 컴퓨터를 조립하는 모습을 올렸네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부품을 구입하는지도 보여줬고요. 뭘 좀 아는 것 같습니다. 부가는 RTX 2080에 1테라 스스드에 16기가 램, 시소닉 850W 파워에 케이스는 쿨마즈를 쓰는군요. 사실 헨리 카빌은 겜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워해머나 위쳐3를 딥하게 즐겼었고 과거에는 하프라이프를 좋아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 영상 때문에 전 세계의 팬들이 흐뭇해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까지 주간 김효케 K였습니다.